있죠. 민주당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이러다 꼰대 정당에 낙인 찍힐라. 이준석 돌풍에 속쓰린 여당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세대교체 주도권 뺏길까 위기감. 비역동 이미지, 청년층 주춤 등 고민이 커지고 있다라는 내부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효과 오래 못 간다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세대교체, 글쎄요, 윤 의원님, 세대교체, 여성, 개혁, 변화. 이거 사실 민주당의 트레이드 마크였지 않나요? 혁신이죠, 혁신. 예. 예. 그러나 민주당이 이미 집권당으로 벌써 지금 4년 왔잖아요. 예. 근데 그 집권당으로서 4년 동안 지금 나옵니다만 내로남불이라는 한마디로 완전히 궁지에 몰렸죠.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때문에 무능이라는 또 낙인이 찍혔죠. 여기에다가 민주당의 혁신을 이끌었던 과거의 86세대라고 하는 당내 주류 집단이 이미 꼰대다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실제로 나이도 이미 50대고 우리 사회에 거의 주류를 형성하는 세력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준석이라는 국민의힘 새 대표가 과연 세대교체의 상징이냐 아니면 세대교체보다는 그걸 더 아우르는 혁신의 상징이냐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국민의힘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이게 짧게 끝나거나 아니면 뭐 저기 있습니다만 오래 못 간다 뭐 이런 그러나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이준석 효과 오래 못 간다 이런 얘기 해봐야 하등에 도움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번에 국민권익위에 의뢰를 해서 부동산 전수조사 했는데 나왔던 문제 있는 의원 12명에 대해서 저렇게 과단성 있는 결정을 내리고 당내에 지금 분란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거에 대한 반작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과거 같았으면 아마 시간 질질 끌고 개인 사정 뭐 감안하고 아마 이랬을 텐데 이준석 돌풍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예. 결론적으로는 이준석 돌풍이 만약에 지금처럼 평온한 아니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라 평온한 정당 체제라면 꽤 오래 갈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민주당으로서 기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잠시 후에는 이제 양쪽 당 다 대선 후보 체제로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 대표는 관리형 역할을 하는 거에 국한되죠. 그렇죠. 송영길 대표 지금 뭐 거기밖에 안 보이지만 조금 있으면 9월 9일 이후에는 송영길 대표의 존재는 거의 아마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대선 주자에게 다 대선 주자에게 모든 게 쏠리겠죠. 예. 국민의힘 역시 이준석이라는 돌풍의 주역이 그 대선 주자를 끌어들이는 디딤돌 역할은 하겠지만 11월 9일 전후에 그 이후로는 대선 주자에게 모든 게 쏠려가니까 이제 그런 점이 민주당으로서는 조금은 그래도 숨통을 틀 수 있는 여지는 맞는데요. 그러나 지금 긴장 안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죠. 그렇죠. 예. 국민일보가 취재한 민주당 내부의 얘기 여기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시선을 빼앗긴 상황에서 대권 주자마도 고인물이라는 비아냥을 듣게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다.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 또 중진 의원 얘기를 보면은 이 대표 체제 초반에 숨지기던 중진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대표를 흔들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어요. 최 의원께서는 이 전망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는 민주당 내부가 너무 친문 세력에 결박이 돼 있습니다. 예. 좀 정당이라는 것은 다원주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민주정치라는 것이 사실 복수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단수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친문 한 사람의 원보이스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양한 목소리, 복수 이상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인데 민주당은 요즘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친문에 결박돼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 저희가 꼰대 정당을 비유할 때 정당을 형편없는 정당을 뭐 운동의 정당, 합창단 정당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창단은 뭐 사람이 수십 명이 모여 있지만 결국 한 목소리 내지 않습니까? 운동에도 여러 학생들이 모여서 뭐 운동을 열심히 하지 마지막에 교장 선생님 훈화로 결국 결론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우리 정당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왔고 그렇지만 민주당은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이 나와서 굉장히 참여적인 정당으로 바꿔놨는데 다시
회귀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지금 당장 민주당은 원칙을 지키는 정치를 해야 된다. 지금 당장 친문 세력에 결박돼 있다 보니까 9월 달에 당내 대선 주자를 결정하자는 목소리도 합의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도 바꿔야 된다고 하죠. 친문들이 자꾸 늦춰야 돼. 지금 저기는 늦추는데 왜 우리는 빨리 해야 돼? 결국 친문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이런 비합리성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저는 원칙을 지키고 합리적인 모습을 보이는 정당이 돼야지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지. 특정 세력, 친문에 결박되어 있다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고 내년에 수권 정당이 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원칙 지키는 정당의 자세로 회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맞설 수 있다. 국민의힘과.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경향신문에서는 이런 내용을 실었는데 이준석, 윤석열 현상에 박용진 의원, 추미애 전 장관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권에서 대선 지지율을 번갈아 3위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 빅3 구도에 균열을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위 수성을 해야 되는 정세균 전 총리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관련한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오라라고 또 저에게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해서 좀 여러 가지 준비 상황을 저도 점검을 하고요. 또 뭐 나온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준비 태세도 있어야 되고 뭐 점검할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좀 거쳐서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달을 넘깁니까? 아마 그렇게는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달 안에는 어쨌든 결정을 네. 내리시겠다. 출마 시기와 관련해서 어제 저희 MBN에 출연해서 한 얘기 들어보셨는데 똑부러지게 또 물론 얘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은 이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 70년대생 박용진 의원과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전 장관이 번갈아 3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건데 김종욱 교수님 글쎄요. 이런 현상,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젊다는 이미지 때문에 조금 지지율이 올라갔다. 단순히 이런 겁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박용진 현상이라고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유치원 3법부터 시작을 해서 나름대로 70년대생 국회의원이 사회적인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이미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근데 그만큼 그 능력만큼 대중들에게 아직 발견이 못된 측면들이 있는데 이준석 현상이라는 것이 발생하면서부터 민주당에도 저런 정치인이 있구나라고 하는 측면들 속에서는 아마 박용진 의원이라는 어떤 새로운 정치인이 조금씩 발견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근데 저는 여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왜 반사이익인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저는 오히려 박용진은 명일지 몰라도 추미애 의원은 전 암이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 좀 정확히 얘기할 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는 예를 들면 이준석 당대표 연설문에 임재범의 너를 위해라는 노래를 패러디해서 한 게 있는데요. 저는 이적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에게는 이준석 현상이 발생하면서부터 소위 민주당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이제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예를 들면 계속 그런 거죠. 저는 추미애 의원을 비롯한 친문 진영의 의원들 같은 경우가 기우제를 지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길 계속 바라는 거죠. 비는 때가 되면 옵니다. 기우제 지낸다고 비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뭘 해야 되냐면 땅을 파거나 물을 가두거나 해서 치수 정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분들은 예를 들면 민주당 이준석 당 대표가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우제를 지내면서 이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거죠. 또 제가 추미애 의원한테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기본적으로 한 번, 두 번 정도 실수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과거에 탄핵이라고 하는 상황 관련해서 본인이 삼보일배를 하면서까지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받아 안았고 당대표까지 했고 법무부 장관까지 하셨어요. 근데 법무부 장관을 하시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추윤 갈등 과정에서 국정 지지율은 떨어졌죠. 그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지율 1위로 올라간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어떤 근거로 예를 들면 대선 후보로 출마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것이 적어도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판단을 하셔야 된다. 저는 정치인의 핵심은 개인의 정치적인 희망 아니면 자기의 욕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당의 가치들을 얼마만큼 대중과 함께 할 것인가라는 가치에 목적을 둬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황에서 저 신문에 나와 있는 박용진 추미애 반사이익의 절반은 반사이익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반사 불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혁신을 하기 위해서라면 소위
전면적인 반성이 전제돼야 된다. 반성 없는 혁신은 제가 볼 때 예.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거다.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제가 볼 땐 혁신을 위한 반성 작업들을 내부에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기찬 변호사,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을 좀 저지하거나 견제해야 될 시각이 분명 분위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전 총장을 막기 위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뜨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방향이 조금 틀렸다고 보세요? 글쎄 뭐 신문의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기사의 예. 취지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을 받쳐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오히려? 없다. 예. 왜냐하면 지지율이 저렇게 국민적 공감을 받게 된 취지는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의 무리한 검찰 개혁으로 포장된 검찰 장악 행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자꾸 상기시켜주게 되면 저는 국민들로 하여금 이미 이제 그것에 대한 판단은 뭘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지만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판단은 어느 정도 내려진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미 판단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 의미가 이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은 전 대권의 뜻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선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다음 뭐 서울시장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컷오프가 6명 정도가 컷오프잖아요. 7명 이상 출마하게 되면 민주당 대선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6명 안에 만약에 들지 못하면 정치적 생명이 또 위태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향의 전환 가능성 상당히 있는 대선 출마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의미는 있는 것이죠, 본인한테. 박용진 의원의 경우는 사실은 이 2030의 본격적인 정치 참여의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세력화해가지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적정한 정치인이다 싶으면 어떤 좀 지지를 몰아주는 식의 정치 참여인데 박용진 의원이 586 세대로부터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현재 당 주류는 586 정치 세력인데 이 586 정치 세력과 2030 간의 사이는 기득권과 기득권을 타파하려는 세력 간의 갈등 구조거든요. 예.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향후 청년 정치인의 형식적인 전면 배치보다는 586 세대의 뒤로 물러섬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실은 대선까지 힘든 행로가 될 것이고 예. 이것은 아마 이재명 지사의 타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야권의 지지부진함에 반사적 이익을 얻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이 저렇게 혁신적인 당대표가 나와서 만약 그런 행보를 이어간다면 이재명 지사의 저 독보적인 행보도 지지율도 좀 다소 떨어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하루빨리 당내 문제 해결보다 앞서서 본선을 위한 전략적 선택을 먼저 해야 된다.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